50대 여성이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이정재 사칭범에게 속아 5억 원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배우 이정재 씨 측이 피해를 본 팬을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사기의 대응 방안과 함께 이 시각 여러 사건, 사고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AI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요즘 AI 기술이 정말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AI인지 실제 현실인지 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에게 50대 여성이 사기를 당해서 금전을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I를 이용한 가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로맨스 스캠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50대 여성 팬은 6개월간 무려 이 이정재 씨를 사칭하는 이 사칭범에게 속아서 5억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메신저를 통해 접근을 했는데 본인이 팬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라고 이정재 씨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은 비록 지금 보면 좀 조악하긴 하지만 AI를 통해서 합성한 이정재 씨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흔히 셀카라고 하는 본인을 촬영한 그런 사진까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50대 여성은 팬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사진과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실제 이 대화의 당사자가 이정재 씨라고 믿게 됐고요. 직접 만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지금 이정재 씨가 자금 상황이 안 좋으니 돈을 보내줘야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소속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속아 돈을 보내게 된 겁니다. 예, 피해액이 5억 원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근데 사칭범이 피해 여성에게 보낸 그 위조 신분증이랑 사진들을 보면 사실 좀 어설프고 허술한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명백하게 사기죄로 이율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기망해서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본 것인데 전형적으로 이정재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결국 금전까지 갈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AI 기술과 관련된 부분, 이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입법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미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 AI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본 영상, 본 사진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라는 이 워터마크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술의 발전이 항상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닌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돌이켜보자면 굉장히 조악한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정재 씨 본인의 사진이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정서적으로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언이설을 통해서 믿게끔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고령층은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그래도 고도화되어 있고 얼핏 보면 분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게 된다면 누구든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경우에도 굉장히 엄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또 다른 피해자는 배우 이정재 씨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소속사도 이 스캠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칭범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정재 씨 본인도 사실상 피해자입니다. 일단 연예인의 어떤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연예인의 계정을 가짜로 만들어서 사칭해서 마치 팬들로 하여금 이것이 연예인 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정재 씨도 이 피해를 본 이 팬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형사적인 처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짜, 사칭, SNS 계정 등을 운영을 하면서 AI 합성 사진을 통해서 마치 이정재 씨 본인인 것처럼 그런 계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떤 허위 사실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규율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둘만의 어떤 1대1 대화였다면 명예훼손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건데 이 초상권 침해에 관한 부분이 당장 형사적으로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이정재 씨가 직접 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최근에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데 피해를 좀 예방하려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이 정말 악질적인 유형인 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마음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이 마치 지금 이 가해자로 하여금 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정말 나를 아끼고 있구나, 나를 애정하고 있구나라고 믿게끔 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일련으로 나열을 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게 합니다. 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은 당장 내가 지금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몰아넣음으로써 정신없이 입금해버리게 하는 그런 범죄 유형이어서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이 이정재 씨 사칭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금 당장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금을 보전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 사람이 만약 지금 해외에 근거를 둔 그런 범죄 조직과 연관이 되었다면 일단 가해자를 잡는 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요. 예. 이미 이 범죄 수익을 해외로 빼돌렸다거나 은닉했다거나 자금 세탁을 했다면 끝까지 몰수하고 추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일단 예방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접근을 해온다거나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표현한다면 일단 경계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금전적인 어떤 거래를 요구해 온다면 이것은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속이는 사람들이 100% 잘못한 거고 나쁜 거지만 그래도 이런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 중학생들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서 30대 엄마가 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분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참담한 심경입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도 사고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에 그러니까 한 명만 타야 되는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함께 그리고 면허도 없이 탑승을 해서 인도로 주행을 하다가요. 예. 어린 딸 손을 잡고 있었던 어머니를 그대로 덮쳐서 지금 어머니가 중상,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와 어린 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이 사고 장소는 인도였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주행할 수 없는 공간임은 분명하고 예. 또 혼자만 탑승해야 되는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으니 그러네요. 무게가 훨씬 더 나가게 되고 제대로 제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 쪽으로 몸을 급격히 틀어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고 결국 전동 킥보드와 정면으로 부딪혀 예. 이제 크게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좀 빠른 회복을 모두가 지금 기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특히 이 킥보드 운전자가 무면허 미성년자였다고 해요. 사실 지금 이제 이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해서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이 실태에 대해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무면허는 물론이고요. 사고 당시 여중생 2명이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는 사실 이게 혼자만 타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이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다 법에 위반되는 점이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혼자 탑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타고 있으니 혼자 타도 위험한데 2명이 한꺼번에 주행을 하니 사고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전동 킥보드는 단순히
어떤 킥보드로서 자신의 동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그 속도 역시 상당합니다. 지금 이 사건 모든 부분이 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성년자가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서 인명사고를 냈을 때에는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차대 사람 사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고요. 예. 만약 사망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이야기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고 장소가 인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평가가 되고요. 예. 굉장히 중한 범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14세 미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촉법 소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14세 미만은 아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은 되겠지만 해마다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사실 이 전동 킥보드로 이제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 사회가 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일단 이번 사안을 일단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찰도 이제 가해 중학생들 조사 예정이고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물론 이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미성년자라면 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일단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어 보입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버젓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건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문제거든요. 분명히 어떤 허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이 면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전동 킥보드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운영이 되고 싶습니다. 제대로 이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지 않아서 길가에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차가 무리해서 피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위험한 전동 킥보드 운행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려는 다른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또 피해를 보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정말 운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미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뒷돈을 받아온 교도관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독방으로 넣어주겠다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왔는데요. 이 뒷돈 대가가 2천만 원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브로커 등을 통해서 교도관을 일부 매수를 한 겁니다. 이 매수를 했던 그 청탁의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에 독방에서 이제 수감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 독방 배정을 약속을 하면서 금전적인 대가 2천만 원의 교도관이 수령을 한 겁니다. 결국 구속이 되었는데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독거실 배정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부분 일단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이 이미 다 소명이 되었고요. 이제 조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서 결국 구속까지 된 사안입니다. 그 교도관은 구속이 됐는데 그 수감된 의뢰인의 편의를 청탁하면서 교도관에게 2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왜 구속 여부가 엇갈렸을까요?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의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라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부분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비난의 정도는 다르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수사기관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협조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정들이
일단 영장 기각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정시설 내부가 좀 다소 이제 폐쇄적이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번 사안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예. 그래서 독방 배정과 뒷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왜 영화에서 보자면 나름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렇죠. 그곳에서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수감자들은 편의를 보고 심지어 뭐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냥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찌 보자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 교도소라는 공간도 굉장히 엄격한 규율과 함께 그 규율 체계가 마련된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도 사실상 정해지지 않은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그 규율에 벗어나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분명한데 이것을 누군가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 같고요.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이런 독방 수용이라던가 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하고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완비할 필요성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해자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했다는 소식인데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송환된 피해자들이 송환 전에 이뤄진 한국 경찰과의 면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 캄보디아로 입국하게 된 경위를 다 똑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범죄 조직 관리자의 지령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송환된 피의자들 가운데 사실 영장이 청구된 인원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일부 이제 구속영장에 기재된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들 가운데 이제 상당수가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경찰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캄보디아에 오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구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왔다라는 답변을 똑같이 내놓은 겁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만약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건너갈 때부터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거나 내가 발급받은 이 통장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이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을 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도 직접 자발적으로 방문을 했다면 이것은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범죄 조직의 중간 관리자쯤 되는 인물이 너희가 어떻게 이 캄보디아를 오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똑같이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줄 알고 왔다가 이렇게 연루가 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라고 지도를 한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준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가구 공장에 일하고 왔다라고 답한 인원들도 상당하다라고 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구금된 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끝까지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부인하라라는 지령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이 지금 한국인 구금 피의자들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예. 있다라는 부분도 이런 범죄 정황들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된 60명 가까운 이 피의자들이 구속이 일단 됐는데 향후에 만약에 석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령을 받아서 거짓말까지 했다면 석방이 될 경우에는 뭐 총책이나 해외에 있는 총책이나 관리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달아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모두 발부가 되고 있다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차적인 면담 과정에서 이 어떻게 캄보디아에 오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일단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진술했다거나 아니면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했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범죄 혐의에 대한 강력한 정황 증거들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인신의 자유가 확보가 된다면 또다시 다른 범죄에 연루된다거나 아니면 출국을 할 그럴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판단이 더해져서 이 지금 영장이 청구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송환 피의자 중 일부가 자신의 인적 사항마저 좀 허위로 진술했다라는 사례가 좀 있는 정도인데
허위로 자기 인적 사항을 진술한다고 하면 뭐 수사 방해라든지 혹은 위증교사 혐의 이 부분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이었다라고 선회를 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은 분명합니다. 현지에서 1차적인 어떤 면담이 진행할 때 본인의 인적 사항마저도 허위로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낼 거짓말이기 때문에 모두 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그리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송환된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 93억 원, 피해자도 110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이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죄를 입법화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환수나 몰수가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일단 형법에 보면 이제 몰수와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어떤 형벌에 더해져서 부과되는 그런 제재로서 몰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지 몰수가 가능한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들이 송환이 되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는 해도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언제 회복이 될지 그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요. 이들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다린다면 그제서야 민사적인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면 이미 너무 늦어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의 피해 보전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몰수와 관련해서 이제 독립몰수죄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해서 만약 가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아니면은 이 공소 제기 기간이 도과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범죄 수익임이 확실하다면은 별도로 몰수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뭐 독립몰수죄 등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입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특히 범죄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순차적으로 가해자들이 송환이 되고 있고 이제 구속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범, 총체액들을 잡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